영상을 시청 및 청취해주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두 번째, 발췌록을 읽어드리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제가 쭉 낭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895년 11살의 가브리엘 샤넬은 며칠째 어머니의 침대 맛을 지키고 있었다. 결핵에 걸린 어머니는 33세의 나이로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다. 가브리엘의 삶은 지금까지도 쉽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는 더 나빠질 수도 있다. 그녀와 형제들은 어려서부터 가난했고 친척들의 집을 전전하며 자랐다. 아버지는 여기저기 물건을 팔러 다녔고 2년이나 책임 같은 것을 싫어해 집에 잘 오지 않았다. 종종 아버지의 행상에 동행하기도 했던 어머니가 그나마 자녀들에게는 유일한 삶의 안식처였다. 가브리엘이 두려워했던 대로 어머니가 죽고 며칠이 지난 후에야 나타난 아버지는 그녀와 두 자매를 프랑스 중부 어느 수녀원에 맡겼다. 아버지는 곧 데리러 오겠다고 약속했으나 이후 다시는 볼 수 없었다. 수녀원은 중세의 어느 수도원을 개조한 곳이었다. 수녀들은 온갖 출신의 소녀들을 맡아서 돌보았는데 대부분 고아였다. 수녀들은 엄격한 규율을 강요했고 소녀들은 횡한 수도원의 칙칙한 벽 안에서 기도를 올리며 금욕적 생활을 해야 했다. 소녀마다 옷은 단 2벌이었고 그나마도 똑같이 추레한 모양이었다. 사치는 금기였고 들을 수 있는 음악이라고는 교회 음악뿐이었으며 음식은 더 이상 간소할 수 없을 만큼 간소했다. 처음 몇 달 동안 가브리엘은 이 새로운 세상에 적응해 보려고 노력했으나 그녀의 속은 믿기지 않을 만큼 들끓고 있었다. 어느 날 가브리엘은 수녀원에 어떻게 반입되었는지 모를 연애소설 몇 권을 발견했고 이것들은 곧 그녀에게 유일한 구원이 됐다. 소설은 모두 피에르 드 쿠르셀의 작품으로 신데렐라와 비슷한 이야기를 담고 있었다. 가난 속에 천대받고 멸시당하던 어린 소녀가 교묘하게 얽힌 플롯을 통해 어느 날 부자들의 세상으로 들어가는 이야기였다. 가브리엘은 주인공들에게 완전히 동화되었는데 특히 주인공이 입는 드레스가 끝도 없이 묘사되는 장면들을 좋아했다. 궁전과 대저택이 있는 세상은 그녀와는 너무도 동떨어져 보였지만 한 권 한 권 소설을 읽는 그 순간만큼은 자신이 그 플롯 속에 들어간 듯한 기분이었다. 그럴 때면 그녀는 그것을 현실로 만들고 싶은 걷잡을 수 없는 욕망을 느꼈다. 그녀에게는 그런 것들을 바라는 일조차 금지되어 있었고 혹시라도 그런 것을 갖게 될 가능성은 전혀 없어 보였지만 말이다. 18살이 됐을 때 가브리엘은 수녀원을 떠나 기숙학교에 들어갔다. 역시나 수녀들이 운영하던 그곳에서 가브리엘은 재봉사가 되는 교육을 받았다. 학교는 작은 마을에 위치했는데 동네 곳곳을 둘러보던 가브리엘은 금세 새로운 열정의 대상을 발견했다. 바로 연극이었다. 가브리엘은 연극의 모든 것이 좋았다. 의상, 무대, 그리고 메이크업을 한 배우들까지. 연극은 변신의 세계였다. 누구나 무엇이든 될 수 있었다. 이제 그녀의 바람은 오직 배우가 되어 연극계의 이름을 날리는 것뿐이었다. 가브리엘은 코코라는 극장의 무대에 섰고 연기, 노래, 춤 등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다 해봤다. 그녀는 에너지가 넘치고 카리스마가 있었으나 자신이 바라는 만큼의 성공을 거둘 재능은 타고나지 못했음을 얼마 못 가 깨달을 수 있었다. 그런 사실을 받아들인 가브리엘은 이내 새로운 꿈을 찾아냈다. 연기로 생계를 꾸리기 힘든 여배우들은 부유한 남자의 후원을 받는 정부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 여자들은 옷도 어마어마하게 많고 어디든 갈 수 있었다. 교양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외면받는 존재였지만 폭군 같은 남편에게 속박당할 일도 없었다. 운 좋게도 그녀의 무대를 좋게 본 에티엔 발상이라는 젊은이가 가브리엘을 근처 그의 저택에서 지낼 수 있게 초대했다. 큰 가산을 물려받아 유유자적한 삶을 즐기고 있는 젊은이였다. 이제는 모두가 코코라고 부르게 된 가브리엘은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이 저택은 유럽의 각지에서 흘러든 정부들로 가득했고 그 중에는 유명한 이들도 있었다. 모두 아름답고 세속적인 여자들이었다. 낮에는 주로 교회에서 승마를 즐기다가 저녁에는 흥청망청 파티에 참석하는 비교적 단조로운 생활이었다. 계급의 구분은 뚜렷했다. 귀족이나 중요한 사람이 저택을 방문할 때면
코코 같은 여자들은 하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눈에 띄지 않아야 했다. 할 일도 없고 다시 한번 마음이 들썩이던 코코는 자신과 자신의 미래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큰 야망을 가지고 있었으나 늘 손에 닿지 않는 무언가를 찾아 헤매고 있었다. 계속해서 미래를 꿈꾸고 있기는 했으나 실현 가능한 내용이 아니었다. 처음에 그 미래는 연애소설에 나오는 궁전이었고 그 다음에는 제2의 사라 베르나르가 되어 화려한 무대 위에서 사는 것이었다. 이제 다시 그녀는 그것들만큼이나 터무니없는 또 다른 꿈을 꾸고 있었다. 유명한 정부들은 모두 육감적이고 아름다웠다. 그들에 비하면 코코는 굴곡 없는 몸매에 전형적인 미인이라고 보기는 힘든 소년 같은 외모였다. 그녀는 외모보다는 존재감과 에너지로 남자들을 홀리고 있었으나 그런 것은 오래 지속될 수 없었다. 그녀는 언제나 남이 가진 것을 원했다. 마치 그 안에 보물이라도 숨겨져 있을 것처럼. 다른 여자가 남자친구나 남편과 함께 있는 것을 보면 그 남자를 뺏고 싶은 욕망에 불탔고 실제로 몇 번은 그렇게 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게 남자친구든 저택에서의 생활이든 원하는 것을 손에 넣고 나면 그녀는 늘 현실에 실망했다. 끝끝내 대체 뭐가 그녀를 만족시킬 수 있을지는 의문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코코는 생각 없이 발상의 침실을 거닐다가 그의 옷을 몇 벌 가지고 나왔다. 그리고 순전히 자신이 생각해낸 방식대로 옷을 입기 시작했다. 그녀의 옷에 발상의 오픈 칼라 셔츠와 트위드 재킷을 매치하고 머리에는 꼭 남성용 보터 해트, 주로 배를 탈 때 쓰던 작은 밀짚 모자로 윗면이 납작하고 생에 천을 두른 것이 많다. 배해 남성용 보터 해트를 썼다. 그렇게 옷을 입으면서 코코는 두 가지를 깨달았다. 코르셋이나 꽉 쬐는 드레스, 요란한 머리 장식을 착용하지 않으니 믿기지 않을 만큼 자유로운 느낌을 받았다. 그리고 전에 없던 관심도 흠뻑 누릴 수가 있었다. 다른 정부들은 부러움을 숨기지 않았다. 그녀들은 코코의 중성적 스타일을 넋을 놓고 지켜봤다. 새로운 스타일은 코코의 몸매에 잘 어울렸을 뿐만 아니라 그때까지 아무도 여자가 그런 식으로 옷을 입는 것을 본 적이 없었다. 발상까지도 이 모습에 빠져들어 그의 재단사에게 코코를 소개해줬다. 재단사는 코코의 지시에 따라 승마바지를 포함한 남성용 승마복을 그녀가 입을 수 있게 제작했다. 코코는 승마를 익히기 시작했는데 다른 여자들처럼 옆으로 앉을 필요가 없었다. 운동에 소질이 있던 그녀는 몇 달이 지나지 않아 전문가처럼 말을 잘 타게 됐다. 이제 어디를 가나 이 이상한 승마복을 입은 코코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 코코는 새로운 페르소나를 계속해서 발전시켰다. 그녀가 그토록 오랫동안 어렴풋이 갈망해왔던 것이 무엇인지 이제야 분명해졌다. 그녀가 갖고 싶었던 것은 남자들이 가진 자유와 힘이었다. 남자들이 입는 덜 끼는 옷에 투영된 자유와 힘 말이다. 저택의 다른 정부나 여성들도 같은 생각임을 알 수 있었다. 공기 중에 떠돌던 억압된 욕망을 그녀가 포착해낸 것이다. 몇 주가 지나자 다른 정부 몇몇이 코코의 방에 둘러 그녀가 리본과 깃털로 장식해놓은 보트 해트를 써보기 시작했다. 머리에 핀으로 고정해야 하는 복잡한 여성용 모자에 비하면 간단하고 쉽게 쓸 수 있었다. 이제 샤넬의 모자를 쓴 정부들이 시내를 활보하고 다녔다. 그러자 다른 여자들도 그 모자를 어디서 살 수 있는지 물었다. 발상은 샤넬에게 파리에 있는 본인의 아파트에서 더 많은 모자를 만들고 사업을 시작해보면 어떻겠냐고 제안했다. 샤넬은 기꺼이 제안을 수락했다. 얼마 후 또 한 명의 남자가 그녀의 인생에 들어왔다. 부유한 영국 남자 아서 케이플이었다. 케이플은 샤넬의 생소한 외양과 큰 야망이 놀라웠고 둘은 연인이 됐다. 케이플은 그가 아는 귀족 여성들을 코코의 매장에 보내기 시작했고 코코의 모자는 돌풍을 일으켰다. 모자와 함께 코코는 그녀가 디자인한 옷도 팔기 시작했다. 모두 그녀가 입던 것처럼 중성적인 디자인이었다. 값싼 직물인 저지로 만들었지만 기존의 옷들과는 달리 움직임이 자유로워 보였다. 케이플은 코코에게 파리의 패션 리더들이 여름 휴가를 보내는 해변 도시 도빌에 매장을 열어보라고 권했다. 이것은 기가 막힌 아이디어였던 것으로 판명났다. 도빌은 비교적 작은 마을이면서 패션을 가장 앞서가는 여성들과 사람 구경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가득한 곳이었기 때문이다. 코코는 그곳에서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코코는 바다에서 수영을 해 마을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당시에는 그런 여자가 없었고 따라서 여성용 수영복이라는 것도 전무했기에
코코는 이번에도 저지천을 이용해 직접 수영복을 만들었다. 몇 주가 지나자 코코의 매장은 수영복을 사겠다는 여자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코코는 그녀만의 눈에 띄는 옷을 입고 도빌 시내를 누비고 다녔다. 중성적이면서 활동적이고 몸에 꼭 붙어 도발적이기까지 한 옷들이었다. 그녀는 장안의 화제가 됐다. 여자들은 코코가 그런 옷을 어디서 사는지 알고 싶어 안달이었다. 그녀는 계속해서 남성복을 활용해 새로운 디자인을 만들었다. 케이플의 스웨터 앞을 가르고 단추를 달아 지금과 같은 현대적 형태의 여성용 카디건을 만들었다. 그러자 이 카디건도 선풍적 인기를 끌었다. 코코는 머리를 짧게 잘랐다. 자신의 얼굴에는 짧은 머리가 어울린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자 이게 또 새로운 트렌드가 됐다. 자신의 그런 영향력을 감지한 코코는 아름답고 인맥이 넓은 여자들에게 돈을 받지 않고 옷을 나눠줬다. 모두 자신과 비슷한 활달한 헤어스타일을 한 여자들이었다. 모두가 가고 싶어하는 파티마다 샤넬의 쌍둥이처럼 생긴 여인들이 나타났고 이 새로운 스타일에 대한 열망이 도비를 넘어 파리에까지 널리 퍼졌다. 1920년대가 되자 샤넬은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는 패션 디자이너 중 한 명이자 가장 뛰어난 트렌드 세터가 되어 있었다. 샤넬의 옷은 새로운 여성상을 대표했다. 자신감 넘치고 도발적이고 약간은 반항적인 여성 말이다. 대부분의 옷들은 아직 저지 소재로 만들어서 값싸게 만들 수 있었지만 몇몇 드레스는 초고가에 판매했다. 부유한 여성들은 샤넬이 풍기는 신비로움을 공유하기 위해 기꺼이 돈을 지불하려 했다. 그러나 얼마 못 가 그녀는 다시 예전처럼 마음이 들썩였다. 샤넬은 다른 것, 더 큰 것, 모든 계층의 여성들에게 더 빠르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을 원했다. 새로운 꿈을 깨닫게 된 샤넬은 극히 이례적인 전략을 취하기로 했다. 자신만의 향수를 출시하기로 한 것이다. 당시에는 의상실이 자체 향수를 출시한다는 건 보기 드문 일이었고 그런 사실을 강조하는 일은 들어본 적도 없었다. 하지만 샤넬에게는 계획이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옷만큼이나 독특하면서도 우아하고 말 그대로 공기 중에 스며들어 사람들을 흥분시키고 갖고 싶은 욕망을 전염시켜줄 향수를 만들 생각이었다. 그래서 샤넬은 자연스러운 꽃 향기를 연상시키는 시중의 다른 향수들과는 정반대 전략을 취하기로 했다. 샤넬은 특정 꽃을 연상시킬 수 없는 향을 만들려고 했다. 그녀는 개념 속에 존재하는 꽃으로 만든 꽃다발 같은 향이 나기를 원했다. 기분이 좋아지지만 전혀 새로운 그런 향, 다른 어느 향수보다도 바르는 사람에 따라 다른 향이 나야 했다. 내친 김에 그녀는 향수의 이름도 아주 특이하게 짓기로 했다. 그 당시 향수에는 아주 시적이고 로맨틱한 이름들이 붙어 있었다. 그러나 샤넬은 마티 과학에서 사용하는 화합물의 이름처럼 마치입니다. 마치 제가 오타 잘못 친 거예요. 마치 과학에서 사용하는 화합물의 이름처럼 자신의 이름에 단순히 숫자를 붙여 샤넬 넘버 5 라고 이름을 지었다. 그리고 날씬하고 모던한 병에 담아 라벨에는 자신의 새로운 로고인 C가 맞물린 모양을 그려 넣었다. 시중에 나와 있는 그 어떤 향수와도 다른 디자인이었다. 향수를 출시하기 전에 샤넬은 사람들의 잠재의식에 영향을 줄 광고 캠페인을 벌이기로 했다. 그녀는 파리의 모든 샤넬 매장에 이 향수를 뿌리기 시작했다. 매장이 모두 이 향으로 가득 찼다. 여자들은 너도 나도 이게 무슨 향인지 물었고 샤넬은 모르는 척했다. 그 다음에는 고객들 중에 가장 부유하고 인맥이 넓은 이들의 가방에 라벨이 없는 이 향수를 슬쩍 집어넣었다. 여자들은 이내 이 이상하고 새로운 향에 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도무지 어느 꽃이라고 특정할 수 없는 이 향기에 집착하기 시작했다. 샤넬의 또 다른 신제품에 관한 이야기는 들불처럼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여자들은 샤넬의 매장을 찾아 새 향수를 사게 해달라고 사정했다. 이때쯤 샤넬은 몇몇 매장에 향수를 진열하기 시작했다. 처음 몇 주간은 재고가 부족했다. 향수 업계에서 이런 일은 처음이었다. 그렇게 샤넬 넘버 5는 역사상 가장 성공한 향수가 됐고 코코 샤넬에게 큰 돈을 벌어다 주었다. 이후 20년간 샤넬의 의상실은 패션계를 지배했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샤넬은 나치와 얽혔고 나치 점령 기간에도 파리에 머무르면서 나치를 추종한다는 사실을 대놓고 보여줬다. 전쟁이 시작됐을 때 샤넬은 매장 문을 닫았다. 전쟁이 끝날 쯤에는 프랑스인들의 눈에 샤넬은 철저히 수치스러운 존재였다. 이 점을 느낀 샤넬은 아마도 창피했을 것이다.
이후 스위스로 도망쳐 스스로 망명인 아닌 망명인으로 살았다. 그러나 1953년 재기의 필요성과 함께 자신이 복귀해야 할 더 큰 이유를 실감했다. 벌써 70살이 된 샤넬이었지만 그녀는 최근의 패션 트렌드를 도저히 참고 볼 수가 없었다. 그녀가 느끼기에 최근 여성복은 꽉 쥐고 복잡한 옛날 패션으로 회귀하고 있었다. 그녀가 파괴하려 했던 바로 그 디자인 말이다. 어쩌면 이것은 여성의 역할이 다시 종속적이던 옛날로 되돌아간다는 신호일지도 몰랐다. 샤넬에게 이것은 용납할 수 없는 도전이었다. 업계를 떠난 지 14년이 흐른 지금 그녀는 거의 잊혀진 존재였다. 이제는 아무도 그녀를 트렌드 세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복귀한다면 그녀는 완전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다. 샤넬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자신이 복귀할지도 모른다는 소문을 낸 것이었다. 그러나 공식 인터뷰는 일절하지 않았다. 화제에 오르고 사람들을 흥분시키는 것은 좋았지만 그녀는 미스테리에 쌓여있고 싶었다. 1954년 샤넬은 다시 데뷔 패션쇼를 열었다. 그녀의 매장에는 어마어마한 관중이 모여들었다. 대부분 호기심에 그곳을 찾은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쇼가 시작되자마자 사람들 사이에 실망감이 감지됐다. 소개된 옷들은 대부분 1930년대 샤넬 스타일의 약간 손본 재탕 수준에 지나지 않았다. 하나같이 샤넬을 닮은 모델들이 그녀의 걸음걸이를 흉내내고 있었다. 관객들에게 샤넬은 돌아올 수 없는 과거에 갇힌 구제불능의 여인 같았다. 옷은 모두 구식으로 보였고 언론은 그녀가 전쟁 중에 나치에게 협력한 사실까지 들추며 혹평을 쏟아냈다. 여느 디자이너 같았으면 이 사건은 치명타가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샤넬은 놀랄 만큼 동요하지 않았다. 언제나 그랬듯이 그녀는 풋내기가 아니었고 계획이 있었다. 그녀는 파리에서 데뷔 패션쇼를 열기 훨씬 전부터 신상품의 타깃을 미국으로 정해두고 있었다. 미국 여성들이 그녀의 감수성에 가장 잘 맞았기 때문이다. 미국 여성들은 활동적이어서 움직임이 편한 옷을 좋아했고 아주 실용적이어서 실루엣이 복잡하지 않은 옷을 선호했다. 그리고 전 세계 어느 여성들보다 주머니가 두둑했다. 아니나 다를까 샤넬의 신상품은 미국에서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이내 프랑스에서도 샤넬에 대한 비판의 정도가 수그러들었다. 복귀 후 1년 만에 샤넬은 다시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디자이너로 입지를 굳혔다. 패션 트렌드도 그녀가 늘 주창했던 바와 같이 좀 더 간결하면서 클래식한 분위기로 회귀했다. 제클린 케네디가 여러 공식 석상에서 샤넬을 입기 시작하면서 샤넬이 다시 영향력을 되찾았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게 됐다. 다시 정상에 오른 샤넬은 시대와 업계에 역행하는 모습을 또 하나 보여준다. 디자인 불법 복제는 패션계의 골칫거리 중 하나였다. 유명 디자이너의 패션쇼가 끝나고 나면 세계 곳곳에서 모사품이 나타났다. 디자이너들은 기밀을 철저히 보호하려 했고 어떤 형태의 모방도 법정까지 가서 싸웠다. 샤넬은 정반대 전략을 취했다. 그녀는 자신의 패션쇼에 온갖 부류의 사람이 오는 것을 환영했고 사진을 찍는 것도 허용했다. 샤넬은 그렇게 하면 본인의 디자인을 베껴 싸구려로 만들어 파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아랑곳하지 않았다. 심지어 부유한 여성들에게는 개인 재단사도 대동하고 오라고 했고 그러면 그 재단사들은 샤넬의 디자인은 스케치에 모사품을 만들었다. 샤넬이 돈보다 더 간절히 원했던 것은 자신의 패션을 모든 곳에 전파하는 것이었다. 그렇게 해서 자신과 자신의 작품이 전 세계 모든 계층의 여성들의 욕망의 대상이 되는 기분을 느끼고 싶었다. 그것이야말로 사랑받지 못하고 무시당하고 외면당하며 자란 한 소녀가 세상에 대고 할 수 있는 가장 큰 복수였다. 수백만 명이 그녀의 옷을 입고 어디를 가나 그녀의 모습과 그녀의 영향력을 볼 수 있는 것. 복귀 몇 년 후 실제로 세상은 그렇게 됐다. 자, 또 한 부분, 다른 인물에 대한 발췌본입니다. 영화배우 존 크로포드의 커리어를 보라. 어린 시절만 보면 존은 결코 배우가 될 사람 같지 않았다. 그녀의 아버지는 존이 태어나고 얼마 못 가 가족들을 버리고 떠났고 그녀는 평생 아버지를 모르고 살았다. 어린 시절 존은 가난했다. 어머니는 존을 대놓고 싫어하며 끊임없이 매질을 했다. 어릴 때 존은 자신이 흠모하던 양아버지가 진짜 아버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얼마 후 양아버지마저 가족들을 버리고 떠났다. 존의 어린 시절은 끊임없는 체벌과 배신, 버림받음의 연속이었고 이것은 평생 그녀에게 깊은 상흔을 남겼다.
아주 어린 나이에 영화배우의 길을 가게 된 그녀는 스스로를 성찰하고 자신의 결점을 가혹할 만큼 객관적으로 검토했다. 그녀는 과민하고 여리디 여린 성격이었다. 그녀의 수많은 슬픔과 고통은 없앨 수도 감출 수도 없는 것들이었다. 그녀는 절실히 사랑받고 싶었고 아버지 같은 존재를 끊임없이 필요로 했다. 헐리우드처럼 비정한 곳에서 이토록 불안정한 성격을 가진 사람은 언제든 사라진데도 이상할 게 없었다. 그러나 존은 수많은 성찰과 노력을 통해 그 같은 그녀의 약점을 성공적인 커리어의 발판으로 탈바꿈시켰다. 예를 들어 그녀는 자신의 슬픔과 배신감을 그녀가 연기했던 수많은 역할에 녹여냈다. 그 결과 온 세상 여성들이 존을 자신과 동일시했다. 그녀는 억지로 명랑한 척을 하고 가식적이던 수많은 여배우와 달랐다. 그녀는 사랑받고 싶은 자신의 절박한 욕구를 카메라로 향하게 만들었고 관객 역시 존의 그런 열망을 느낄 수 있었다. 그녀에게는 감독들이 곧 아버지가 됐고 그래서 감독들을 지극한 존경과 흠모로 대했다. 그리고 그녀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었던 예민함은 내부가 아니라 외부를 향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함께 작업하는 감독들의 호불호를 알아채는 정교한 안테나를 발달시켰다. 그녀는 감독의 얼굴을 보지 않아도 감독이 말 한마디 하지 않아도 상대가 자신의 연기에 만족하지 못했음을 감지했고 적절한 질문을 통해 얼른 비판을 수용했다. 감독들에게는 꿈의 여배우였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을 자신의 맹렬한 의지력과 결합시켰고 그 결과 40년이 넘는 커리어를 이룩했다. 이제껏 헐리우드 여배우로서는 들어보지 못한 경력이었다. 자, 여러분 일단 한 명은 그 패션 업계의 제국을 만든 코코 샤넬이라는 여인이고 또 한 사람은 존 크로포드라는 영화 배우이죠. 이전 방송에서 언급했던 그 안톤 체호프처럼 어떤 성장 배경, 환경은 굉장히 불우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들이 굉장한 노력을 했겠구나라는 것은 알 수 있죠. 그 노력이라는 게 어떤 기능을 갖추는 거 말고도 얼마나 끊임없이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애를 썼을까. 그죠? 그래서 저도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죠. 진짜 어떤 사람의 영역이라는 것이 마음이 올라오는 대로 말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진짜 영역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이들도 어찌 보면 그런 영역을 갖춘 자들이었겠구나. 부정적인 것들이 올라오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거대로 하지 않고 어떠한 방향을 틀어서 다른 방향으로 그 에너지를 분출시킨 어떤 승화시킨 사람들이라고 충분히 생각을 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읽어드렸던 그 코코, 어떠한 연극에 대한 꿈, 열정, 어떤 흥미 같은 것을 발견을 합니다. 근데 알고 나서, 깨닫고 나서 바로 포기를 하죠. 아닌 것을 빨리 알아보고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생각보다 중요한 덕목이라는 생각입니다. 확실한 것을 붙드는 것보다도 아닌 것을 빨리 버리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더 중요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제가 제 자신에게도 좀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쪽으로는 흥미도 없고 재능도 없고 마음도 없는데 끝까지 붙들라고 하는 어떠한 것이 작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때는 물론 확실한 것을 오랫동안 붙들고 갈 수 있는 지구력이라는 게 사람의 성공이나 성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아닌 것을 계속적으로 붙들고 가는 그 심리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아니다 싶은 것은 또 빨리 내려놓고 빨리 포기할 수 있는 것이 그것 또한 능력이고 용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좋아하고 원하는 일이라는 것이 참 쉽게 찾아지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도 조금 이 코코 샤넬의 일대기 어떤 그런 짧은 맥락에서 취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코코라는 여인이 얼마나 노력을 하고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 애를 썼을까? 그죠? 아주 그런 디테일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충분히 그렇게 생각을 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읽어드린 그 존 크로포드라는 여배우. 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연예계에서 40년의 커리어라는 거. 그건 대단한 거죠.
여러분 사실 분야를 막론하고 어떠한 사람이 10년 이상을 부침이 없이 한 분야에서 꾸준하게 무언가를 한다라는 것도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근데 40년 계속적으로 자기 자신을 진화시켜가면서 또 개발시켜가면서 발전시켜가면서 끊임없이 어떠한 역할이 들어오고 작품을 하게 되고 이게 굉장한 거죠. 이 정도 되면은 이거는 일개 연예인이라고 보기 이전에 무언가 성화된 사람이다. 약간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게 승화라는 어떤 방어 기제의 대표적인 예시라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떤 노력을 한다라는 거, 이 노력을 한다는 것도 결국은 에너지잖아요, 에너지. 우리 인간에게는 다 에너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에너지가 어떤 긍정적 에너지가 있고 또 부정적 에너지라는 것이 있죠. 그 우리의 내면 가운데서 나를 내리 누르는 힘은 누구나 다 겪습니다. 마치 이 펜을 이쪽으로 제가 이렇게 옮기려고 하면은 여기서 반대하는 마찰보다는 강해야지 이건 지금 이게 저절로 굴러갔는데 아무튼 마찰보다는 강한 힘으로 밀어야지 그거를 이동시키듯이 사람이 어떠한 것을 발걸음을 내딛고 실행을 한다라는 것은 그것을 저항하고 막는 힘보다 강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분 뭐 성장 배경이나 인생의 과정이나 굴곡들이 다 다르고 개인차가 있겠지만 사실 뭐 분노라든지 무기력이라든지 두려움, 게으름들은 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 내면에서 겪죠. 그리고 어린 시절이 가혹하면은 이런 것들을 더 많이 겪을 겁니다. 제가 이제 저번 시간에 읽어드린 안톤 체호프도 그렇고 오늘 읽어드린 이 코코라든지 아니면은 존 크로포트라는 이러한 여배우도 내면 가운데 그러한 것들을 경험을 했겠죠. 이들이 나고 자란 성장 배경이나 환경이 절대 그렇게 뭐 좋진 않았으니까.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올라올 때 어떤 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루고 일구고 성취, 심지어는 그냥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만 가지고서도 예수를 믿고 안 믿고랑 상관없이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만 가지고서도 이러한 것이 올라오더라도 이거에 눌리지 않고 또 이러한 것이 갖고 있는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힘과 에너지를 돌려서 승화시키는 일이 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반 은총의 영역에 있어서도 깊이 들어가서 보고 탐구해보고 사람의 인생을 재단해보고 할 때 참 이 신비한 것이 많아요. 여러분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 이 마음에 굉장히 신기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마음이 정말 신비한 요소들이 있어요. 제가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여러분 잘 또 이렇게 생각해 보시고 사람에게 있어서 어떠한 에너지를 승화시키는 것, 방향을 돌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저번 시간에는 이 안톤 체호프의 어떠한 대목을 읽어드리면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태도, 그리고 그 태도는 기본적으로 해석을 바꾼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또 오늘 시간에는 사람 가운데는 어떠한 에너지들, 분명히 그것을 막고 생산적이고 건설적이고 창의적인 것들을 하려고 시도하려고 해도 그것을 막는 반대적인 요소들이 있어요. 어린 시절이 불우하고 당한 일들이 많고 하면은 그러한 어떤 분노나 무기력이나 두려움, 게으름 또 어떠한 일로 인하여서 그것이 주입된 그런 것들은 전진하고자 하는 것을 막아서겠지만은 어떤 사람은 막아서서 막혀서 그냥 주저앉지만 또 오늘 읽어드린 이러한 이들은 끊임없이 어떤 승화시키고 그래서 시도하고 또 연구하고 성찰하고 해서 패션 제국을 일구고 40년이라는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연예계에서 부침이 심한 그 연예계에서 40년이라는 굉장한 커리어를 올리게 되는 이러한 것을 봅니다. 일반 은총의 영역에 깊숙하게 심오하게 심기어져 있는 하나님의 어떠함, 하나님의 원리나 법칙을 우리가 잘 찾아내서
정말로 특별은총에서 일반은총으로 확대되어져 가고 확장되어져 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은 여기까지 읽고요. 또 나눠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시청 및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